2023년 11월 21일 뉴욕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마지막 순서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엔비디아가 직전 2분기 당시 제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60억 달러이고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며 주가 역시 한 번 더 신고가 경신 임박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실적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만큼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적 악화 우려가 크고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만큼 결정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경계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엔비디아에 대해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주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엔비디아의 실적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된 후겠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의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이슈가 앞으로 시황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의 접근을 했었을 때이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 차원으로 접근했었을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목차 이 두 가지로 설정해 놓고 천천히 하나씩 관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할 테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도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이 개설이 되었고 멤버십 회원이 드디어 500명을 돌파를 하고 이제는 6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명 이상씩 신규 가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도 멤버십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은 총 3회차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녹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십 분들만 모시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탁바라기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 꼭 확인하시고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지사항 마치고요. 오늘 본 영상 내용 1부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의 주제는 기술적 분석 접근입니다. 그리고 1부에서 다루는 주요 포인트는 바로 Nothing lasts forever.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마룬5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모토로 두고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거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지표들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은 결국 똑같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영원한 건 없다. 즉 하락이 닿으면 상승이 나올 것이고 상승이 닿으면 하락이 나올 거다 라는 그 전제를 기본 베이스로 다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리고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일목균형표,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됐던 RSI, MACD, 이동평균선, 기타 등등등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논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과열이 닿으면은 이제는 침체가 찾아올 것이고 침체가 닿게 되면은 과열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락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릴 때마다 항상 안티성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고 있으면은 한 번은 맞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락할 거라고 계속 하다가 한 번 하락하면은 그거 가지고 맞았다고 떠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안 좋은 의견들을 또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도 바로 이거거든요. 언젠가 올랐으면 결국 또 떨어질 거니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다가 진짜 떨어지면은 결국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이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싫어하는 분들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명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변곡점, 그럼 언제 과열이 다하고 침체를 향해서 갈 건지, 그리고 언제 침체가 다하고 과열을 향해서 갈 건지, 이 변화가 나오는 이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캐치할 수 있는 툴스, 도구로서 이용하는 게 이런 보조지표들, 기술적 분석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베이스를 설명해 드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과열이 닿으면 침체가 오고 침체가 닿으면 과열이 온다라는 이 기본 베이스를 기술적 분석의 전제로 깔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바로 AI 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M7 기술주들 있죠. 그들의 주가 과열, 즉 버블, 이거 역시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Nothing lasts forever.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서 반드시 끝난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변곡점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이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는 그 트리거가 바로 이 실적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왜 실적이라는 부분을 포커스로 두고 차트를 보려고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잡고 가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약 1조 2천억 규모에 해당이 되면서 세계 6위권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규모는 270억 달러이고 순이익은 약 43억 달러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총 규모, 세계 시총 규모를 보도록 할 텐데, 세계 시총 규모가 지금 6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그리고 여기 1218달러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빌리언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래서 1조 2180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6등이에요. 자, 그리고 매출액과 순이익도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수익, 즉 매출이죠. 총 수익을 보시게 되면 여기 26974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단위가 밀리언,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하면은 269억 달러 수준이 돼요. 그래서 반올림을 제가 했습니다. 269니까 반올림을 해서 270, 270억 달러 규모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고, 뺄 거 빼서 순이익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순이익은 436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하면은 43억 원 수준의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열심히 떠들고 있냐라면은 다른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모두 다 알고 있는 회사이죠. 스타벅스라는 회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1200억 달러로 확인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 여기 시총 규모가 121로 확인이 되는데, 단위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10억, 100억, 1000억이죠. 그래서 12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 단위로 보게 되면은 0.12예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1조 2천이고 얘는 0.12조니까는 약 10배 규모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스타벅스가 엔비디아보다 시총이 고작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 순위가 세계 98위예요. 거의 뭐 100등 근처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매출액하고 순위 규모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총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35975.6이라고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요거는 단위가 밀리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하면은 359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올림을 제가 했어요. 359니까는 1의 자리를 반올림을 해서 360억 달러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엔비디아를 월등히 앞서요. 돈을 벌어내는 그 캐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뺄 것 빼고 총 순이익을 따져보게 되면은 얘는 41억 달러 수준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약 2억 불 정도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근데 얘는 시총이 어떻게 된다? 98등이고 엔비디아의 10분의 1토막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바로 그로스 스탁, 성장주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실적 가능성을 프리미엄으로서 미리 산정해 주는 방식이 성장주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직 매출은 안 찍혔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아직 찍히진 않았지만 이미 찍혀 있는 숫자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성장분을 미리 주가에 적용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고평가 논란이 생기게 돼요. 자, 보세요. 23년도에 예상되는 이 엔비디아의 EPS가 지금 7.75달러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요 EPS가 뭐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이 회사의 순이익으로 봤었을 때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냐, 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발생시킨 순이익, 어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량, 주식 수로 나눈 게 EPS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다 하면은 이 한 주가 이 회사의 이익으로 따져봤었을 때 몇 원짜리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7.75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그래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한 주가 순이익에 의한 액면 가치를 따지게 되면은 7.75달러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EPS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 바로 요 PER이죠. PER. 그래서 요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이 회사의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504달러에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순이익에 의한 실질 가치, 액면 가치인 7.75로 나눠봤었을 때 이게 얼만큼 비율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게 PER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치 투자네 뭐네 이런 거 공부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백방 이 PER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인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대략적인 기준을 산정해 준 게 한 18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18배 이하이면 저평가, 18배 이상이면 고평가, 뭐 이런 식의 기준을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놨다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는 현재 PER을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은 65배라는 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워렌 버핏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이거는
미친 고평가인 거죠. 18배 수준이어야 되는데 65배까지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 회사의 순이익으로 본 액면 가치는 7달러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선 이거를 504달러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배 뻥튀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게 바로 이 PER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미국의 M7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게 성장주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언제든지 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게 터질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프리미엄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게 적정 주가가 맞느냐라는 논란거리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깠는데 그렇게 발생된 실적이 이 예상했었던 이 가능성만큼 충족을 못 해준다 하게 되면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은 이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장분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근데 주가는 이미 이만큼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명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요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요럴 때 많이 나오고 혹은 재밌는 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잘 부합하게 맞아 떨어져도 주가가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그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GPU가 많이 판매가 될 텐데 그 많이 판매될 거라는 그 기대치가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넣어줬는데 그 넣어준 프리미엄만큼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면은 끝. 그래서 재료가 소진됐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가치만큼이 이미 찍혔으니까 이제 이 이후서부터는 더 볼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주들이 끝이 나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럼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가 언제입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혹은 실적에 대한 재료가 소멸될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쵸 어닝 시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이 어닝 시즌을 경험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음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엔비디아의 일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뭔가 독특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체크를 해놨어요. 자,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됐었던 바로 요날 5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자, 요때 주가가 대략 한 20% 정도 대폭등을 일으켰었던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 장중에 20%가 뽑아 올라간 게 아니라 장외에서 정규 시간이 아닌 때에 장외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20%가 떠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가 떠서 출발하게 되었을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거래량은 뭐냐? 누군가는 이 호실적 발표를 가지고 굉장히 매수를 강하게 해줬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는 법이죠. 누군가는 갖고 있는 물량을 던졌다, 정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신고가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수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절을 하면서 나간 물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가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물량이 던져지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종목을 본다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을 보이지만 장중에 밀어버리면서 음봉 마감을 시켜버렸던 차트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거래량이 또 상당 수준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들이 목격이 되게 되면은 주가 추세가 점점 하방 쪽으로 빠지면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 전고점을 또 뚫어내더니 여기서 실적과 관련되는 리포트가 하나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증권사 보고서, IB증권의 그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니까는 또 재미난 게 전고점 돌파가 되긴 됐는데 또 갭상승한 이후에 장중에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뜰 때마다 그 뜨는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게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쭉 꺾기 시작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이탈하는 캔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방향을 하방 쪽으로 끌어올려 놓고 추세가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게 모양을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또 땡겨 올려서 또 땡겨 올리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호실적을 냈다. 이런 게 내게 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후로 여기서 또 시간의 거래를 통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정규장 시간에는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장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음봉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량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뜻은 누군가는 이 호실적 내용을 듣고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는 것도 같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매수자가 있으면 그 이면엔 매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매도자가 우위가 돼서 장중에 나간 사람이 더 힘이 세다 보니까는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즉 실적 이슈로 이용해서 정규장이 아닌 시간의 거래를 통한 갭상승이 일어나고 장중에는 음봉으로 털고 나가는 힘이 우세한 이런 형태를 자꾸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질 기업이라면은 그리고 앞으로 주가 계속 올라갈 기업이라면은 이들은 왜 매도 우위로 자꾸 물량을 던져내는 쪽에 힘을 주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과거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계속 목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해 준 다음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매도 우위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방 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이제는 진짜 하방으로 추세가 꺾이겠지 싶은 분위기를 여기서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여기서 또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면서 시세를 끌어내죠. 그래서 마치 또 한 번 더 전고점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각을 잡아놨다가 여기서는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슈가 또 뭐냐면은 또 실적 리포트예요.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 예상 리포트가 또 특정 IB 증권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게 되니까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개파락을 했고 장중에 주가를 밑으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종가 관리를 또 쫑쫑쫑쫑쫑 해놓더니 이거를 다시 십자가 모양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실적 리포트를 보고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대량의 매도 물량을 또 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나 어쨌든
과거 주가 300달러 미만 대비해서는 다 고가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물량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450달러던 460달러던 혹은 뭐 470달러던 혹은 400달러던 다 익절 구간,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저가 메리트가 있다, 저점 매진 메리트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나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고가권에서 자꾸 이러한 패턴들이 목격이 된다 하면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 터트리고 나서 주가가 또 하방 쪽으로 살짝 꺾이죠. 그래서 전저점 자리를 살짝씩 또 깨놔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또 뭐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또 총총총총총총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리더니 이번에 504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심지어 이때 당시 고점을 또 경신시켜 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요 상승을 어거지로 또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왜 어거지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고가권에서 잡고 물량을 정리하는 듯한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밑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은 주가는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큰 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박스 흐름으로 잡혀져 있어요. 완벽한 박스는 아니고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올라가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보게 되면은 이 검정색 선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 분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로 큰 갭 상승을 보인 이후에 400달러에서 500달러 박스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요 큰 갭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갭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깨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3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저점 자리를 이탈해서 박스가 깨지게 됐었을 때, 그때 이 갭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한편 실적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음봉 시세 및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저는 이런 것들을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징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게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을 또 보러 간다고 하니 이번에, 그죠? 이때 과연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긍정적일 수 있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주가가 오르는 그런 마감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매도 우위의 장중 시세 그리고 매도 우위의 거래량들이 이제 목격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이보다 위에가 된다 한들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또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고점 징후들을 하나씩 만들어낸 다음에 정석적으로 주가가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제가 한 단계씩 올려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미비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올려놓긴 했는데 거래가 점점 감소되면서 힘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기다가 두 번째 고점을 만들어놨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최고점 찍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량 수준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더 심하죠. 11월 달에 주가는 거의 막 45도 각도로 크게 땡겨냈는데 이 크게 땡겨내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평균값을 하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거래량에 있는 검은색 선이 60이동 평균선이에요. 저는 거래량에서도 이동평균선을 깔아놓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보고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은 양봉 시세가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거래량 수준은 다 평균값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뚫어내게 되게 되면은 설령 시세가 고점을 경신했다 할지라도 신뢰가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저는 체킹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상승이 닿으면은 하락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하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징후가 목격이 되는 가운데 그 배경이 뭐다? 실적 어닝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실적이라는 거에 상당한 약점, 즉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게 되는 실적 관련 시즌이 될 때마다 주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른 기업의 사례를 하나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기업의 사례를 왜 가져왔냐면은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와는 달리 굉장히 정석적인 기술적 추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도 가만히 보시면은 네트워킹 보안, 협업, 어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전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붐이 있었던 과거에 같이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23년도 여기 연초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이렇게 쫙 올라가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엔비디아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주가 펌핑 나올 때 같이 뛰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중간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 해당되는 유명한 기업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없으실 텐데, 자 보세요. 이 중소기업 AI 산업에 해당되는, 즉 동종업계에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2분기 실적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여기서 확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다소 실려있는 모습을 또 연출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세가 꺾이잖아요. 이미 사전에 이렇게 주가가 총총총총총 내려가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여기서도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이런 걸로 추이를 땅 꺾어놓게 되게 되면은 이게 원래는 다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더욱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최근에 3분기 실적 이슈가 또 나오게 됐는데 그게 터지니까 이번엔 여기서 확 떨어지면서 두 번째 쇼크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장중에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종가 관리가 좀 됐다 할지라도 개장 직후 실적 쇼크에 내다판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또 물량이 또 집계가 되게 되면은 과거에 요 궤도 위로 다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각도가 더 가팔라졌으니 상방적으로 다시 돌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총 규모가 좀 다소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AI 산업,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래량 없는 상승으로 땡겨 놓으니까 중심선이 안 꺾여. 그래 놓고 여기다 또 음봉 거래. 그래서 또 떨어지려고 하는 걸 또 거래량 없이 상승시켜 놓고 여기다가 또 뭐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의 주가가 굉장히 멀쩡한 가운데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문제가 없고 뭔가 실적 이슈에 무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미 실적 이슈와 함께 주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수두로 빽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적 이슈로 인한 주가 충격이 하락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추세가 꺾이게 됐고 이게 각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동종업계에 해당되는 이 시총 중위권의 주가 현황은 왜 엔비디아 같은 시총 상위주와 달리 박스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업이 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어서 보실 게 요거. 지난주에 제가 SK 하이닉스하고 유니테스트하고 비교해드리는 시간 가졌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반도체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이고 같은 산업 내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으면 같이 기대감이 있고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왜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세를 내고 있는데 유니테스트는 전저점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렸던 게 SK하이닉스는 시총 상위주로서 지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니테스트는 시총 중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시총 상위주만 가지고 어쩌면은 지수 장난질, 즉 대중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설명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월드와이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의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닝 쇼크를 일으키면서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당시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7조의 적자를 예고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주가 상승은 나와버렸죠. 근데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업황의 악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저점 수준에 박혀져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렸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어쩌면은 이 실적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게 되는 이 상황은 시작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회사 실적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하방으로 꺾이게 된 거 확인이 됐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박스권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고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이상 징후들이 실적 시즌과 함께 목격이 되어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상황이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총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애들만 주가가 작살나고 시총 상위주들은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면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시총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종목들처럼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된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그때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 중심의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곧 주가지수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주가지수 하락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거꾸로 반등해서 올라가겠느냐? 그건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덜 빠지는 거에 불과하지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 중에 덜 떨어지는 중에 시총 상위에 해당되는 애들만 팍팍 빠져버린다 하면 그게 그쵸 지수 하락으로 연결이 되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 섹터에만 자산을 몰아넣고 수급을 몰아넣고 올려내는 장세가 결코 좋은 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엔 끝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발적으로 세게 올려놨었던 그 특정 섹터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걔네들 때문에 지수 하락이 견인되게 되는 상황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지금 당장 장이 안 빠지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이라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식시장 격언에서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분산이 돼야 되니까 위험이. 근데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면은 위험이 집중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게 되면 그 반대편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엔비디아 등의 시총 상위주들의 박스권 혹은 이 약상승 추세는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게 상승 견인을 시켜줬지만 이미 기술적인 위험 징후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꺾이기 시작을 이미 했다라는 거, 실적 이슈와 함께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 나중에 추후 시총 상위주들 중심의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특정 섹터에만 자금이 몰리게 되는 이 현상, 이게 또 어떠한 문제를 만드느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관심을 유도하게 되면서 이쪽 섹터로 돈을 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안 그래도 없는 돈을 박박 긁어가지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신 분들이 고가권의 또 물량을 매입해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즉 물려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시기가 쉬워요. 우린 이미 가까운 사례에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유사 사례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게 23년도에 뭐 굉장히 핫했던 테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거래량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하라고 영상 찍어 드렸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거래량을 통해 보시면은 고점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샘플로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는 사실 요 이전이에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보면 한 30만 원 여기서 고점 징후 터트리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목격이 되게 되면은 설령 더 올라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접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기서 또 상승을 일으켰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보시면은 이 또 상승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무슨 뭐 60만 원, 80만 원 관련나 보다 해서 달려들었다가 여기서 탈출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이후에 하락 추세가 쭉 진행이 되게 되면서 18만 원까지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목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다시 또 점핑을 했다고 하나 30만 원 선에 저항을 받고 물량을 여기다 쌓아놓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 징후들을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길지가 않아요. 짧은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인 다음에 여기서 더 큰 거래량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래대금 사이즈가 정말 무식한 수준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더 높은 거래대금과 함께 고점 징후를 또 만들어내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하기는 이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쌓아놨었던 이 물량을 제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돌파는 어려워지고 주가는 점점 고가 과열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 할수록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과 함께 이 추세가 많이 꺾여져서 무너지게 됐고, 최근에 또 공매도 이슈와 함께 요거 상승 나왔을 때에도 거래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후에 거래가 또 다시 안 들어오니까 요 30만 원 선 매물 돌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적인 랠리 때 잘 사서 잘 빠져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못 들어가서 뒤늦게 진입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시게 되면은 다들 2차 전지 관련주만 매매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헛되게 손실 종목을 늘려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항상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이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징후들이 목격이 되면은 설령 더 상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고점 징후에 의해서 떨어지게 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한 해 동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보다 2차 전지 때문에 추가 손실이 생겼다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게 특정 섹터에만 자금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요거죠.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총 최상위 종목군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지수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7월 26일 날 요때가 에코프로 BM 최고가 썼을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에 요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한 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도 뭐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게 되면서 시세를 굉장히 세게 뽑아주긴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지금 요 고개가 잘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에코프로 BM도 요 산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수 상승 견인이 이제 안 된다. 즉 과거의 상승이 얘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 하락도 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2차 전지로 흥했던 코스닥은 곧 2차 전지에 의해서 또 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이 돼서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좀 안정적이지 한쪽에만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그쵸, 상당히 위험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 M7에다가만 수급을 몰아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펀더멘털적 차원의 접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기 하이투자증권 최근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한 내용이에요. 엔비디아에 대한 3가지 우려가 있다 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실적 우려 관련된 내용 3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악화 요인 탑3 여기서 지정한 부분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악화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전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미 연준은 어쩌면 불황을 야기했을지 모르겠다. 전시경제 역학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세계전쟁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대립구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분쟁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를 수출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편한 상황에 의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노출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꽤 높은 수준에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이제 지리적인 그 수입 배분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분기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나와져 있는데 보시면은 차이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액에 타이완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2등으로 나와져 있는 게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US고 그 다음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합친 것만큼의 해당되는 비중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은 타이완 쪽에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19년도 3분기까지는 요 정도 있는데 이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좀 떨어져서 현재는 전체의 한 21%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불 정도 초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야 엔비디아 니네 중국한테 이제 물건 팔지 마라고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 50억 달러에 해당되는 매출분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한테 팔 수 있는 반도체 3종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기술이 다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대신에 중국에 좀 팔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원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높은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원하는 건데 그 기술력을 떨어뜨려서 공급을 한다 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를 반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엔비디아는 그런 전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하게 전면 금지를 해버리게 된다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50억 불에 해당되는 매출은 소실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타이완하고 차이나에서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문제가 제2의 화약고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국 남쪽 지역 남중국해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대만과 중국 간에 대립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한번 시사한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뉴스 기사 보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현실이 된다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도 전쟁한다고 물건 생산이 끊겨버리고 여기서도 물건 생산이 끊겨버리게 되게 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못하고 러시아는 자원 수출 못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처럼 요 양국의 문제가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 이쪽에 진출해서 뭐 AI 산업이 비슷한 걸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미국의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걸 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을 못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은 미국의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달하지 못하겠다 싶으니까 요거를 그만한다고 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이제 주가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시가총액 2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총이 박살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던 사례가 알리바바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내년에 중국 수출이 한 50억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대립 관계에 있어서 이 50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방금 전에 했었던 이야기 이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조치가 지금 계속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받아오고 반도체 원료는 중국으로부터 받아오는데 이 양쪽이 싸우게 되게 되면은 원료 수급은 원료 수급대로 안 되고 기술 유치는 또 기술 유치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하고 중국 간의 분쟁 상황의 불똥이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게 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자꾸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서방 제재에 맞춰서 중국도 원재료 통제에 맞불을 놓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에 이제 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요 원재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요게 또 문제가 확대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원료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게 비용 인상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찍어내는데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잡히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우려는 바로 요거예요. 요것도 다소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경쟁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엔비디아가 무슨 AI 산업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 돈이 벌리고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구글,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이거 하겠다. 근데 엔비디아 니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니네 반도체 구걸하면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올트먼이라는 인재를 영입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픈 AI, 그 GPT 챗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산업에 진출한다. 그래서 니네 중소기업들 다 꺼져라.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거다. 라는 그런 타이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이제는 엔비디아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제 돌입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익분들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PC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PC방이 처음 생기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없었던 신산업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PC방을 가려고 수요가 확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PC방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000원인가 막 3,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 물가로. 그때가 뭐 200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 당시 물가로 1시간에 2,000원, 3,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 생기게 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뭐 당구장 사장님, 뭐 오락실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에라 시장 나도 PC방 차려야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동네 PC방이 2개, 3개, 4개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C는 무슨 게임을 돌릴 수 있다, 더 높은 고사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모니터가 무슨 TV만 하다 이런 걸로 경쟁을 하다가 우리 PC방은 3시간 하면은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까지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쟁이 격화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PC방만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느낌의 이제 조그만한 PC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안 생기거든요. 박리담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게 되면은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동네 손님들을 이렇게 점점 뺏겨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이제 동네 슈퍼 같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느낌의 사장님들은 결국 퇴출이 되게 되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AI의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요게 수요이고 요게 공급.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적정 가격 그리고 적정 생산량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했었을 때 추후 여러 업체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죠. 새로운 균형점 여기서 프라이스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항상 지금 우리는
불황이라는 옵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AI 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불황이라는 장병을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하이 퀄리티의 기술을 굳이 큰 돈을 내면서까지 지출을 하려고 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황에 의해서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맨드 커브가 떨어져서 왼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서플라이 커브와 새로운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균형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럼 최초의 균형점 여기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량은 그대로 세팅이 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럼 원래는 이 시장 마켓이 이만했었는데 이만했었던 시장이 이제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수요 침체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마켓의 사이즈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사를 이만큼 했었었는데 이제는 장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 수요 공급의 그래프 굉장히 유용성이 높아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마켓 점유율을 떨어뜨리면서 이익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내용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이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인프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I 산업에 필요한 이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 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아주 폭발적인 랠리가 일어나게 된 건데, 이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프리미엄 기대감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성장주의 특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장주가 언제 끝을 맺냐면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끝이 날 수 있지만 그 기대감이 다 성사되었을 때, 그래서 재료가 소진되었을 때도 끝이 나게 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23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그 상승의 무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 뭐 챗 GPT, 뭐 오픈 A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게 되면서 이 AI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뭐 엔비디아의 GPU 칩, 특히나 이게 A100 그리고 H100 요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넣어주게 된 건데, 지금 추산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인프라가 내년 중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76%예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분기 예상 보고서 이런 거 내면서 과거에 냈었던 데이터인데, 여기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바로 요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 칩이 팔리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느냐? 바로 요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내년 중반기 중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찍어질 매출이 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있다 보니까 붐이 일어난 건데, 그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다 완성이 됐다 하게 되면은 재료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중반기에 맞춰서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프리미엄은 넣어져 있는 거잖아요. 성장주가 어떻다?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맞춰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주가 하락은 그 전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료 소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떠한 실적 추이를 갖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미 그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낸 건데, 일단 2023년도 요게 1분기, 그리고 요게 2분기, 요게 3분기입니다.
그리고 요번 4분기랑 이게 24년도 뭐 1분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시해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내는 미래 전망치를 있는 그대로 믿어 버리시면은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한 노예 근성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증권사 리포트의 미래 실적 전망치는 엄청나게 오버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되고 현재 나와져 있는 것까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22년도 그 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 상승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부분만 뜯어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그래프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죠. 이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떨어졌었던 이력이 없어요. 상승을 했으면 상승을 했지 내려갔었던 이력이 없습니다. 자, 근데 22년 4분기가 되면서부터 정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도 3.8, 여기도 3.8, 여기도 3.8. 그리고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상을 하기로 3.6으로 처음으로 이게 떨어질 거에 대한 데이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던 게 다시 터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살짝 올라가게 되지만 데이터 센터가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 추이만 뜯어놓고 보게 되면은 얘가 이미 지금 정체가 되어져 있고 3분기서부터는 이게 살짝씩 꺾일 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미래에 더 많은 생산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은 지금 이 궤도가 훼손되지 않은 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을 할 만큼 다 했고 인프라 구축이 될 만큼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니까 요 추이가 꺾이는 거죠. 들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24년도가 되었을 때 막연하게 이렇게 막 점핑이 될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 이후에 이 인프라 구축 이후에 추가적으로 낼 만한 성과가 없다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미 이 정점이 여기 어딘가에서 처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부 내용까지 살펴봤고 이제 총 정리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lasts forever.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M7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상승 추세의 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M7 기술주 중에 특히나 엔비디아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흐름을 내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고평가 논란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성장주라는 점. PER이 아까 뭐 65배인가 68배인가 찍혀져 있는 거 확인이 됐었었죠.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약점, 즉 실적에 의한 약점,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버리면서 그간의 상승 랠리가 멈춰 버린다라면은 결국 얘네가 쏘아올린 상승장이 얘네의 하락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또한 주가지수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For example, 우리나라 코스닥 2차 전지 랠리. 그래서 항상 1장이 있으면 1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2차 전지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했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주가 지수가 M7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얘네들만으로 만들어진 상승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빼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 단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수급에만 쏠려서 진행되는 상승장은 그만큼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상기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송 서두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날 저녁 6시에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한 전용 스트리밍 방송이 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탁발하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탁발하기 가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요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도 리더스탁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